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메타버스라는 모멘텀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은 바로 올해 2월부터였습니다. 2월 당시에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IT 부품 장비주까지 내기가 확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P2On, 플레이 투 언 게임 IP인 미르포가 글로벌 흥행을 하게 되면서 또 NFT에 쏠리는 관심이 부각되면서 10월부터 게임주가 시세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업황 우려감이 있던 D램, 반도체 쪽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 이어서 헬스케어와 교육, 자동차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컴투스가 원격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메타버스 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장중에 11%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또 이투스 교육이 최근에 메타버스 학원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에듀테크 기업으로 교육혁명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거나 또 외부와 소통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제 열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에서는 게임이 미래 사회로 가는 준비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담은 게임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게임이 일상과 융합을 하게 되고 이것의 플랫폼이 생기고 그리고 또 미래 사회의 디지털 시민으로 인류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이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함께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시죠. 2022년 글로벌 경제 전망, 로볼 경제. 오늘 SK증권 안영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내년 주식시장 전망 여쭙겠습니다. 내년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나 좋았죠. 일단 상반기 때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하반기 때 회복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시장은 거의 V자 반등, 그리고 정말 빠른 속도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수는 밴드에 묶여 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먼저 말씀을 주셨지만 메타버스라든지 또 최근에 NFT 그리고 반도체 장비나 소재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좋았지만 또 하반기 때는 여러 가지 엔터나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게임 같은 데서 좀 퍼포먼스가 보였었고 이런 좀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작년과 올해 어떤 스타일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박스권 내에 묶여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상하단 밴드를 2,700에서 3,4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높낮이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다. 다시 말해서 지수 플레이가 재미없을 때 늘 뭐가 좋으냐, 많이 수익이 났으면 또 팔고 다른 업종, 관심 있는 업종, 그게 기대감이든 아니면 펀더멘탈을 동반을 하든 그래서 이런 계속 교체해가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이 내년에 상당히 좀 유효할 걸로 전망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지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2020년과 같은 바이 앤 홀드 전략보다는 올해와 같은 어떤 로테이션 전략이 내년을 그리고 있는 저희들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네. 로테이션 전략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실력을 키우는 또 연습의 장으로 내년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은 2,800선에서 3,000선에 좀 묶여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년에는 2,700에서 3,400선 정도의 박스권을 예상해 주셨네요. 내년 시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상화라고 보셨어요. 네, 정상화죠. 예. 저희가 정말 짧게 저희가 2주 전부터 오늘 거의 시장 반등,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장에서 나스닥 3% 반등을 준 게 결국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변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미크론으로부터의 정상화가 최근 요 며칠 동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키워드라면 앞으로 벌어질 그리고 저희가 2022년을 예상을 해보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상화는 어떤 코로나로부터의 정상화 또는 공급망 이슈. 최근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너무나 경제도 힘들고 또 시장도 힘들었던 그 배경이 됐던 게 결국 물류 대란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될 건데 네.
이것으로부터의 정상화가 내년을 바라보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이러한 어떤 정상화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의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어떤 정상화의 관점에서 어떤 위로도 상당히 제한되는 그림, 그렇다고 아래로 시장 자체가 부러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고, 그리고 시장 안정책,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시장이 부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된다. 그 사이에서 어렵지만 로테이션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또 정상화되는 것은 바로 또 금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금리의 정상화까지 내년 시장의 하나의 주제는 정상화입니다. 여기에 박스권의 순환매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코노미스트신 만큼 경제 전망에도 좀 더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로우볼 경제인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일단 낮은 공이란 뜻이잖아요. 로우볼이라는 게. 근데 금융 용어에서는 저변동성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는 낮다는 뜻이 맞는데 이 볼은 공 볼레틸러티를 아닌가요? 의미를 합니다. 어떤 네. 거요? 볼레틸러티, 변동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적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고, 네, 공이 아닙니다. 볼레틸러티. 변동성. 네, 네. 이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저는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이 되는 내년까지 어떤 3년간의 코로나 어떤 세트 국면에서 내년에 어떤 정책 당국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 행보들을 살펴보시면 저는 위와 아래가 막혀 있는 정책 구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래쪽으로 어떤 경기에 대한 생각이죠. 누구나 작년에 침체 겪고 V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까만 안경을 쓰고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과연 좋을 수 있겠느냐, 점점 탄력을 잃어가는데 이게 괜찮을 것이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특히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경기의 하방을 방어를 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아래쪽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쪽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거론이 되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 이런 것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떤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과열에 대한 억제의 관점이고요. 규제 정책은 여러 가지 플랫폼 정책, 플랫폼 규제라든지 또 사교육 규제도 있었고, 그리고 독과점 규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뒤따르게 되죠. 미국 네. 같은 경우. 그래서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 그랬고. 미국, 한국 네.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규제 정책을 한다는 건 네.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양극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우 볼레틸러티 경제를 예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정책인데, 그 정책이 하방은 재정 정책으로 막고, 그다음에 어떤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은 통화정책 정상화와 규제 정책으로 최대한 볼레틸러티를 줄이는 그런 정책 행보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정책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변동성이 적은 그런 네. 경제 흐름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돈을 풀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양극화였는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내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시작이 올해부터 됐었고요. 그래서 아래쪽은 좀 끌어올리고 위로 좀 튀어 올라가는 것들은 좀 낮추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제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다 썼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두 다 썼고요. 이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도 회복이 됐지만 이런 정책에 의지하는 장이었다 보니까 정책 민감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유동성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했고요. 내년에 미국도 좀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유동성은 약화될까요? 약화될 걸로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정책 내지는 경제 그리고 시장도 어떤 단편적 지금 어떻게 될까가 아니고 이전에 어떻게 흘러왔는데 그 연속성이 어떻게 다이나믹스하게 흘러갈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의 어떤 유동성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펌프질을 해왔던 어떤 유동성 공급, 이게 2021년 올해 들어서는 그 모멘텀이 꺾였다고 표현을 하고요. 여전히 유동성 환경이지만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 유동성 환경에서 모멘텀이 꺾인 거를 넘어서서 역유동성 환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야 되던 양적 완화를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중단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미국도 내년 뭐 6월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그림들. 그렇다면 이런 유동성 공급의 다이나믹스를 생각을 하면 내년에는 유동성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나 시장에는 마이너스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유동성 환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외생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역유동성 환경 내년 예상해 주셨습니다. 긴축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탄소 중립 정책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강화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떤 작년에 유동성을 풀고 재정 정책을 할 때도 뭐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친환경 정책이었는데요. 이런 정책 트렌드가 앞으로 더 강화될까요? 네, 강화될 걸로 봅니다. 이게 더군다나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거는 어떤 경제와 시장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면 탄소 중립은 아무래도 조금 별도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뭐 경기 방어 내지는 시장의 효율화 이런 거랑은 무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 워낙에 이제 기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뭐 지구 온도가 뭐 1도씨가 올라가고 1도씨가 올라가더라도 뭐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정상회담이 열리고 국제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탄소 중립 과제에 대한 탄소 제로에 대한 추진을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2050년, 앞당겨서 2030년 그러기 위해서 당장 올해, 내년 어떤 목표치들을 달성을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책 당국들이 합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행보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뭐 탄소 배출권 워낙에 탄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배출권에 해당하는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우리 투자자분들도 생각할 때 정책, 규제 정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친환경에 있어서 어떤 전기차의 행보가 빨라진다. 그리고 관련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도 올해 계속 생각해 보셨을 거고 그 이외에 어떤 ETF 관점에서 보면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어떤 가격의 상승 흐름 이런 부분도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만 되는 그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럽이 워낙 그 환경에 대해서 고민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곧바로 또 탄소세에 대해서도 도입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탄소 중립과 함께 나타나는 각국의 어떤 혜택과 규제들 사이에서 규제보다는 혜택에 좀 더 집중해보자.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예. 뭐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이 기회를 어떤 투자 기회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인데 결국 수요와 공급을 여러 방면에서 뜯어보면 우리가 뭔가 자산 어떤 뭐 종목이든 ETF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찾아서 이제 아이디어로 삼아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탄소 중립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왔었는데 중국에서는 뭐 요소수 사태도 사실 그런 탄소 정책의 가속화로 인해서 나타났던 현상이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한 친환경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유가를 못 잡는 이유가 친환경 정책을 너무 고수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랬다. 셰일 기업들에게 뭔가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없었던 그런 것들도 그런 어떤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역설적이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물류 대란 그리고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이 뭐 발생한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포션으로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화석 연료에 대한 생산을 줄인다든지 뭐
여타 뭐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그거를 뭐 전환시킨다라는 컨셉이 있는데 정말 운이 나쁘게도 뭐 그 중국을 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화석 연료에 대한 대체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력 발전 그리고 어떤 뭐 석탄도 있겠죠. 뭐 석탄 화석 연료도 있을 건데 천연가스, 풍력. 그렇죠. 네. 풍력도 있겠죠. 정말 풍력을 하고 있는 저쪽 영국이나 어떤 북유럽 지역에서는 바람이 안 불었고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력 발전하는 데에서는 정말 운이 나쁘게 가뭄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꽉 막힌 어떤 에너지 대란 속에서 석탄 발전이라도 다시 한번 하려고 했으나 어떤 그 공급을 담당하는 호주와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또는 중국 내에서 석탄 산지에서 석탄을 생산하려고 하니 그 지역은 오히려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는 이런 정말 운이 나쁜 게 겹쳐지면서 최근에 어떤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어떤 물류에서의 물류 비용을 상승을 시키고 그 사이에서 상당히 원활한 어떤 물류를 정체시키면서 이런 어떤 물류 대란과 공급망 이슈가 발생을 한 게 뭐 여러 가지 좀 악재들로 이어지고 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네. 뭔가 별도로 추진한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역시나 탄소 중립에 대한 파생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될 거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망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은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전망에 더해서 어떤 이런 부작용까지도 계속해서 좀 상호작용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각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통화정책, 재정정책 여기에 따로 떼어서 볼 것이 바로 이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권 ETF 같은 그런 자산들이 당분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제도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워낙 IT 기업들이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네, 뭐 위너 택스 잇 올이라고 했나요? 네. 네. 승자가 다 모든 걸 가져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미국, 중국의 규제책들 좀 알아볼까요? 네. 이미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몇 달 전부터 화두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시장에서는 카카오 규제가 있었죠. 예. 뭐 국정감사 기간에 걸쳐서 어떤 뭐 카카오 여러 계열사들을 통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소위 미국의 빅테크와 견주어 볼 만한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바이두나 텐센트와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 대형 굴지의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더군다나 뭐 사교육이죠. 사교육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라이벌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어떤 경제 권력을 그들 어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좀 이양해준 측면도 있습니다. 뭔가 용인해주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미국의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대등한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 3연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과도해진 어떤 경제 권력에 대한 되돌림, 되찾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두고 어떤 공동부유라는 키워드 그리고 벌어져 있는 양극화에 대한 억제책이 겹쳐지면서 어떤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어떤 페이스북에 대한 지금 뭐 메타 플랫폼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네.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독과점에 대한 규제 벌써 이와 관련돼서는 6개 법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워낙에 그 민주당 미국의 여당 내에서의 강경파들이 어떤 이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진행 중이지만 내년에도 어떤 뭐 이러한 규제 정책은 정권의 어떤 스탠스죠. 바이든 정부의 어떤 큰 정부 지향 그리고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같은 어떤 거버넌스의 강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어떤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정부 당국들 뭐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의
그런 어떤 스탠스에 비추어 보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재정 정책을 많이 폈는데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15일에는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데드라인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정 정책을 많이 펴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많이 문제를 삼았었는데 네. 작년에 코로나 때 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펼 때 증권가의 의견은 일단 뭐 GDP 대비해서 비율을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각국의 나라비 문제 터지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GDP 대비 몇 퍼센트면 위험하고 그렇지 몇 퍼센트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사실 뭐 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어떤 흐름으로 보여졌고 이게 그 다 차별화돼 있고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어떤 경제 환경 속에서 이걸 그 나라의 또는 글로벌이 이거를 소화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을 때 갑작스런 변화가 이걸 그야말로 소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내년 제가 뭐 로우볼 경제의 첫 번째 컨셉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재정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의 키워드도 재정 정책은 확장 재정으로 갑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이 낸 정부 부채나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건 사실 이렇게 뭐 줄이거나 더 늘리거나 유보하거나 이 세 가지 어떤 의사결정에 놓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유보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결코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줄이면 역풍이 불기 때문이죠. 그러면 늘릴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열면 상당히 더 빚을 많이 내고 더 어떤 위험 노출도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방어하면서 최대한 경기를 방어하는 스탠스로 가기 위해선 어떤 이렇다 저렇다의 의사결정을 유보시키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뭐 어떻게 보면은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서 그런 어떤 유보 결정에 대해서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줄인다, 늘린다의 문제보다는 유보될 걸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확장 기조를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내년에는 이렇게 확장 기조 속에서 경기가 방어가 되겠지만 저희가 뭐 이런 경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장 내년만 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부채를 감축하는 어떤 시그널, 그 부채 감축에 대한 검토를 하는 어떤 시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느껴야만 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그 시기가 내년이 아니고 뭐 후년, 2023년 또는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일단은 방어, 그 다음에 정상화, 그 재정정책에 대한 정상화를 검토할 때 역사는 반복되듯이 어떤 딜 레버리징에서 늘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시스템 위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이자 부담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뭐 가계나 기업들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또 재정 정책을 앞으로 확장하지 않는 시기가 왔을 때 디레버리징의 시기에는 또 그에 따른 또 부작용. 첫 번째로는 뭐 경제 둔화가 되겠고 또 나라 빚을 줄이는 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고통스럽죠. 기본적으로 어떤 뭐 100이라는 돈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 뭐 개인들 입장에서 정말 공감하는 게 내가 뭐 소비 지출을 하는데 쓸 것이냐 아니면 은행에 대출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돈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네.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는 동일한 어떤 돈, 예산이 집행이 될 때 이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뭐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현금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그걸 줄여서 나라 빚을 갚는 데 쓸 것이냐 이거는 정말 국민 경제가 체감하는 게 너무나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출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런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출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어떤 위기의식을 줄이기 위한 딜 레버리징을 한다는 건 결국은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정책 당국들은 언제부터 그 정상화, 재정 정책을 다시 되갚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기와 어떤 규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치권의 논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건 결국에 국민들이죠. 국민과 가계이기 때문에 네. 고령화 문제도 맞닿아 있으면서 이 재정 적자 문제는 앞으로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민거리. 자, 그러면 내년 주요 국가들의 재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확장 재정이 될 겁니다. 최근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대표적으로 양대 선진국이라고 보면 네.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 과거 2010년대 들어서 재정 위기를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피그스 사태. 그렇죠. 예. 남유럽 재정 위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재정에 대해서 아주 규율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재정을 통한 경기 방어 이게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하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미국이 더 회복이 빠르기도 했거니와 더 어떤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으로까지 규율을 하고 있는 이런 재정 적자에 대한 정말 이 노이로제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는 좀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뉴스 플로우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유럽에서도 어떤 여전히 코로나 국면에서 좀 경기 부양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모았고 그 의외네요. 유럽 독일은 내에서도 인플레- 독일이 그렇다는 거는 그렇죠. 아주 의외죠. 의외죠, 정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그렇죠. 겪은 최근의 국가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가 또 그럴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대 들어서 거의 5, 6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재정 위기라는 또 심각한 위기를 겪고 나서 그리고 유럽 공동체의 어떤 대장으로서 어떤 그 사태를 해결하는 그 또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그 재정 위기 이후에 어떤 유럽 재정 협약을 맺으면서 어떤 GDP의 3%, 재정 적자는 3%, 국가 부채는 60%를 넘지 않기로 하자라고 협약을 맺었고 그걸 더 넘어서서 독일 내부에는 헌법으로 어떤 균형 재정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을 할 만큼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랬던 독일도 좀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제는 그 메르켈 정권에서 이제는 또 진보 정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독일도. 그래서 메르켈도 이제 이임을 하고 퇴임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올라프 총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의 교체, 다시 말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올해와 내년에 좀 다른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독일에서조차도 어떤 확장 재정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선들은 있지만 확장 재정에 대한 어떤 스탠스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유럽은 아직 통화정책 긴축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내년에도 언젠간 나올까요? 이제 나옵니다. 지금 예. 이제 테이퍼링 얘기하고 있고 서서히 하고 있나요? 미국은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하고 내년 6월에 종료할 것이냐, 앞당겨서 4월에 종료할 것이냐. 4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바로 올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더 부양책을 써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부양책이 미국보다 강력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써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 시비에서도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데믹 이머전시 그 자산 매입 요 PE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료를 먼저 긴급한 어떤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던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서서히 줄여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내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긴축의 고삐를 더 조이게 되고요. 그리고 재정정책은 일단 확장정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경제를 저변동성의 경제로 끌고 가는 내년도의 그 정치와
중앙은행의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2022년 글로벌 경제 전망 두 번째 수요와 공급.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전망도 하긴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내년도의 총 수요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수요, 공급, 사실 뭐 시장을 보는 입장이 가장 좀 근본적인 목적이죠.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가 되겠고, 네. 거기에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면은 그것도 거시경제에서 보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도 들리실 수가 있을 건데, 큰 틀에서의 어떤 그림을 그리자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뷰가 지금 수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아까 뭐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부작용도 말씀을 드렸었고, 물류 대란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전체적인 수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비가 한 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가 한 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비를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달리 말해서 구매력이라고 하는 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어요. 그거는 부족해진 구매력을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통제를 했기 때문에, 특히 여행도 갈 수 없었고 우리 만남의 장을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가 어떤 상품 내지는 내구재, 어떤 뭐 가전제품 이런 쪽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비로 그동안 만들어졌었고,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뭐 항공업종이나 레저나 뭐 엔터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 실제로 시장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소비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하면 그동안 지출할 수 없었던 어떤 이런 컨택트 업종에서 어떤 지출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소비의 한 축이 있을 거다.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추가적으로 더 지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소위 이제 경제 분석에서는 리스타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부족해진 재고를 정상적으로 채워가는 과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소비와 어떤 이런 리스타킹, 이게 수요라는 이 큰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부족한 공급이 뒷받침이 되어주면 내년에는 뭐 좋은 그림으로 이어질 거다. 비록 증가율과 성장률은 올해보다 좋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리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그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그럼 만들어 갈 거냐? 저는 그게 이제 올해 연말 연초에 관찰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네. 어떤 이런 가격의 급등 현상,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유가도 84불에서 지금 뭐 70불대까지 내려왔고, 네. 그리고 운임 비용도 높아졌던 게 꺾였고, 네. 그리고 어떤 LA 롱비치 항구에 입항 대기 중인 선박 대수가 거의 100대에 육박하던 게 70대 정도로 내려온. 그래서 여전히 물류 대란은 겪고 있으나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피크아웃 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결국은 그게 트리거가 돼서 어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네. 어떤 촉매제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가 수요, 소비에 좀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단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 총 수요는 소비와 구매력, 투자,
그리고 리스타킹이라는 재고 축적 등이 있다는 그 맥들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중국의 PPI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MI가 아니라 PPI를 좀 PPI. 전망해봐야 될까요? 네. 예. 생산자 물가 지수죠. 예. 뭐 Producers Price Index에서 PPI. 보통 우리 뭐 CPI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교하면서 생산자들의 물가 지수. 저는 이 지수를 연말 연초에 가장 중요한 넘버원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딱 요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게 올해 하반기다. 그게 해소되기 위해선 요 수급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거는 어떤 이런 가격에서 나타나는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있다. 그 여러 가지 지표가 뉴스플로우나 또 데일리로 확인이 되는 하이 프리퀀시 지표에서는 서서히 확인이 되는데 그게 매크로 지표에서 집대성이 돼서 어떤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중국의 PPI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어떤 생산자들의 이 물가라는 건 결국 세계 경제로 보면 어떤 비용 단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라는 이 가격 변수가 피크아웃하는 그 신호, 결국은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네. 그게 이제 연말 연초에 좀 해소가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는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 중국의 어떤 생산자 물가 지수가 피크아웃하는 이 시그널이 확인이 되면 어떤 미스매치가 해결이 되면서 저 제일 끝에 있는 엔드 유저 단에 있는 어떤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이어지면서 네. 어떤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꽉 눌렸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예.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것도 역시 물가인데요. 그런데 이 글로벌 물가의 시작점을 중국의 PPI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 중국의 이 지수를 글로벌 장세,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또 트리거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그 PPI, 중국 쪽의 PPI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수요와 공급 측의 문제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이 미국의 물류 차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물류 차질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문제점이라고는 계속 말씀드렸죠. 물류 대란, 공급망 이슈가 좋은 수요와 나쁜 공급의 미스매치를 유발을 하는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도 시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죠. 자연이 그렇습니다. 뭔가 나쁜 환경이라면 그게 자연적인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개선이 되는, 경제와 시장에서는 그 총매 자연에서는 어떤 공기라든지 산소가 어떤 산화작용을 통해서 어떤 뭐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게 이제 어떤 자연의 물리 법칙이라면 우리가 경제나 시장에서 보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나빴던 거를 다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영향력, 촉매제는 바로 가격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상황,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날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미스매치가 나오면서 가격이 더 급등하는 현상으로 이게 뭐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네. 이런 어떤 물류 차질에 대한 원인 분석, 그러면 해결책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어떤 자정작용이 가격이 하는 거라면 이 가격에 대한 피크아웃 신호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짓느냐로 귀결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펀더멘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도 영향을 받지만 보통 투기 수요라는 게 더 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올라가고 내려갈 것 같으면 더 내려가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떤 가격의 속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피크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투기 수요가 빠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점차 가격이 하락한다는 신호가 또 다른 누군가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신호로 인식이 되면서 더 어떤 매도, 어떤 가격을 떨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류 대란 이게 문제점이자 해결책의 어떤 시발점이 될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입항 대기의 선적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들 그리고 유가라든지 유가로 대변이 되는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는 신호가 관찰이 된다라는지 그러면서 어떤 매크로 지표 저는 뭐 중국의 PP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어떤 물꼬가 터졌을 때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수급 불일치의 개선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질문 주신 뭐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는 결국 딱 말씀드린 그대로 있는 수요와 없는 공급의 미스매치를 이 가격이라는 요소가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가능성의 조짐은 일단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유동성 환경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사실 신흥국인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좋은 수요, 나쁜 공급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공급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수출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을 보고 내년도 베팅할 수 있을지 내년 신흥국 주식시장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신흥국 전반적으로는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건 아무래도 금리와 달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조달 측면 때문이죠. 조달. 결국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조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어떤 기업이 됐든 어떤 국가 경제가 됐든 어떤 그냥 뭐 생산 활동이 됐든 결국 그런 부분인데 조달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 달러와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 정책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를 뭐 앞서서도 통화정책 정상화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달러도 마찬가지죠. 달러도 결국은 저는 뭐 달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뭐 내년 연말로 갈수록 이게 사실 좀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달러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부분이 어떤 대내적인 조달 코스트라면 달러라는 거는 대외적인 조달 코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결국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우리 신흥국 입장에서는 비싸게 뭔가를 들여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흥국 금융시장에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은 신흥국 금융시장에는 결코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박스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것도 역시나 움직임 속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때는 너무 좋지 않죠. 뭐 물류 대란,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피크아웃 조짐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걸 가격에 대한 피크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어떤 뭐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나빴다면 순환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결국 저는 자정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상반기 때는 내년을 구분지어 보면 상반기 때는 상대적으로 좋다. 그래서 어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에는 한 번쯤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은 될 거다. 네. 근데 연간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뭐 주식에 대해서 오버웨이트하거나 뭐 전체적인 자산 배분에서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야 할 만큼 어떤 모멘텀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흥국 뭐 큰 틀에서는 조금 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시기별로 좀 짧게 가져가면서 로테이션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증시 그리고 신흥국 증시가 내년에 상고하저 네. 정도의 움직임을 네.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안영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 쭉 해봤습니다. 내년 정부의 정책, 또 중앙은행의 정책, 여기에 글로벌 수요와 공급까지 확인을 해보면서요. 일단 뭐 실적 자체가 하반기 들어서 피크아웃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부담이 컸었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면서 더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의 상승의 피크아웃 가능성도 한번 연말 연초
중국의 PMI를 통해서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고요. 하지만 시장이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는 좀 어렵겠다고 합니다. 박스권 대응 하실 준비를 연말 차분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도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죠. 특히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정말 기세 좋게 3,000포인트 저항을 딱 뚫어냈다가 현재는 음봉을 기록하면서 3,004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 3,036포인트였는데 많이 둔화됐죠. 3,005포인트 정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005포인트, 0.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